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여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연기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통장 수십 건을 매수하거나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서 위장 전입한 교사 등 부정 청약 사례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1, 2개월 안에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체 군 복무를 하면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전문 연구 요원들이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헬스장과 영화관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병무청 관리는 엉망이어서 황제 병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등 10대 남자아이들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최찬욱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6월 말 7월 초를 언급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6월 말 그리고 7월 초로 예고됐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선언 일정이 확정됐죠. 네,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이 자리에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대선 출정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 대선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선언 이후 첫 방문지는 확정하지 않았고 광주를 포함해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전원 정치를 통해 자맹을 이어왔던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등판하기로 결정하면서 야권의 대권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선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기는 물론 자신의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엑스파일 의혹을 불법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왔는데 아마 이 자리를 빌어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일단 파일의 존재 여부, 작성자가 누구냐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그 출처로 야권 인사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옹호에 나섰습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상대를 지목한다면 육하 원칙에 맞게 의혹을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 최고위가 오늘 복당을 결정했죠.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의 복당한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뒤 1년 3개월 만에 친정 복귀입니다. 당내 찬성 기류가 강했던 데다 이준석 신임 대표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누누이 밝혀온 만큼 예상대로의 결과였습니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복당이란 시험대를 넘은 홍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의 각오도 내비쳤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의원이 가세하면서 당내 대권 진영도 한층 견고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강경보수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있다는 점, 또 홍 의원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저격수로 떠오른 점은 부담인데요. 홍 의원은 어제도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사찰을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도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 당장 윤 전 총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게 당내 중론인 상황에서 홍 의원의 등장은 부담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현행 당원 당규대로 9월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측과 흥행을 위해 11월로 미뤄야 한다는 이낙연 정세균 측의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연기는 불가피하다며 당 지도부가 마지막까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계 백혜련 의원은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 당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그리고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송영기 대표는 9월 후보 선출 원칙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선 일정을 강행하면 비이재명계가 일정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생각도 밝히며 송 대표가 이럴 거면 당대표는 왜 뽑았느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내일 최고위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델타 바이러스 국내 유행에 대한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곧 완화할 예정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610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76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34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51명, 경기도 184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450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14명인데요. 수도권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수도권 밖을 보면 경북이 28명, 부산 16명, 대전 15명 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어제 10명 이상 늘어서 걱정이 많았던 위중증 환자는 0시 현재 5명이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백신 접종자 2만 8천여 명입니다. 또 11만 9천여 명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1차 백신 접종률은 29.5%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는 나라 밖에서 지금 대유행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 관련해서요. 정부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하기 힘들다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외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서 섣부른 조치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다시 늘어난 신규 환자 추이 역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동 자체가 큰 폭으로 바뀌기보다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하루 이틀 환자 수가 늘고 줄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왔다고 보기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의 국내 감염 확산의 속도 그리고 유행 통제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표본 조사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알파 변이고 델타는 1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 지난주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을 연기하거나 그럴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음식점에서 45명에 달하는 집단 감염이 터져나왔습니다. 음식점으로 등록해뒀지만 술을 팔면서 클럽처럼 운영한 곳이었고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적용을 앞두고 느슨해진 방역 속에 일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음식점이긴 한데 술도 팔고 클럽처럼 사실상 운영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해당 음식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이는데요. 해당 음식점 문에는 운영 중단 명령을 알리는 구청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곳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음식점이라기보다 클럽처럼 운영되면서 술도 팔았다고 합니다. 오전에도 술에 취한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첫 확진은 지난 4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방문자와 가족 그리고 다른 음식점으로까지 감염이 번졌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강남구 음식점을 방문했던 손님이 지난 8일 마포구 음식점에도 방문하면서 4명 이상 추가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과 관련해선 오늘 서울시에서만 8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가 45명 이상입니다. 직원과 접촉자 337명을 검사했는데 3분의 1 정도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할까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사례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인도 유입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 74명이 나온 인천 남동구 가족 학교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2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은 지난달 13일 전남에 사는 부모님을 만나고 온 남동부구 주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가족과 초등학교, 학원, 다시 가족, 같은 아파트 윗집 등을 거치며 최소 9차 이상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온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1.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는 190명 뿐임에도 얼마든지 한국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 정부가 전염력이나 백신 무력화 능력이 더 큰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공인해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는 알파에 비해 입원율은 2.26배에 달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변이에 대한 최상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접종을 완료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접종 이외에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오는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이 실험과 실습, 실기나 소규모 수업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1 학년도 2학기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대면 수요가 큰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과 학생 간 거리 두기가 수월한 소규모 수업부터 2학기에 우선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끝내는 9월 말 이후부터는 대면 수업이나 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8월 말까지 유럽연합, EU 내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의 수장인 안드레아 아모는 델타 변이가 여름 동안 널리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젊은 층에서 특히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센터 측은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보다 전염성이 40에서 60% 더 높다면서 빠른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가 몇 주 뒤면 미국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시각 23일 CBS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들에서 지배적 종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그런 일을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할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 로시엘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소장이 밝힌 것보다 더 일찍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가 아닌 현역 입대 거부와 관련해서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의 자세한 판단 근거 들어볼까요? 네,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이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이병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였습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기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도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더 나아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최초 판결인데요. 종교적 신념에 이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초등학생 등 10대 남자아이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신상공개 결정으로 이름이 공개된 최찬욱은 경찰서를 나오면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조금 전 최찬욱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얼굴을 공개했다고요? 네, 26살 최찬욱은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기 전에 언론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선처를 바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5년 전 트위터를 시작해 수많은 사람이 노예와 주인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존중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최 씨는 경찰 후송차에 올랐는데요.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과 영상 제작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6,900여 개가 확인됐으며 이 중 14개는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7명입니다. 이 중 3명과는 직접 만나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을 1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350여 개 가운데 220여 개는 알몸 사진과 함께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큰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청약 통장을 대량으로 사들여 한 단지에서만 10건이나 당첨된 청약 브로커 일당, 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이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불법 청약 사례가 또다시 대거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입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등 모두 302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단 3건을 빼고 나머지 299건 모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 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남의 청약 통장을 대거 사들인 청약 브로커 일당이 한 아파트에서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됐고 이 가운데 일부를 대리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컴퓨터 한 대로 마구잡이 청약을 하다 당국의 인터넷 주소, 즉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매수해 대리 청약한 청약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불법 청약한 사례도 57건 나왔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편도로 119km 떨어진 지역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위장 전입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으로 전입 신고만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청약하면 주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첨 취소나 미계약 등의 물량을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거나 공개 모집해서 일반에 공급하지 않은 불법 공급 사례도 57건 확인됐는데요. 당첨 취소 물량을 빼돌려서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청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올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사업을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인데요.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의 이유로 이 삼성 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이른바 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공정위 조사 내용 들어볼까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과징금 2,3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지원 혐의로는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내 급식 물량 100%를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줬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물가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삼성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전 삼성 미래전략실, 이른바 미전실이 이 같은 계약 설정과 같이 웰스토리가 언제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룹 내에서 총지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직원들의 불만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외부 급식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시도하자 미전실이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나선 이유로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열사들의 부당 내부 지원을 받은 웰스토리가 단체 급식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무려 15.5%로 같은 기간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렇게 번 돈으로 삼성 밖의 외부 사업장 입찰에 적자를 무릅쓰고 뛰어들었고 실제로 2년 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가운데 하나죠. 이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건데 YTN 취재 결과 업체나 병무청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보는 Y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소프트웨어 업체. 한 직원이 사원증을 찍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향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사내 건강관리실. 근무 시간 중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겁니다. 10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12시부터 2시. 90분 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온 직원. 확인 결과 현역 군 복무를 대신해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병역 특례 전문 연구 요원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 연구 요원만 270여 명. 이곳에서 대체 복무를 마친 A씨는 동료들이 마치 황제처럼 근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9시, 6시 이렇게 공지를 받았는데 원래 입사했던 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그냥 대충 다 처리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업무 시간 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는 경우는 다반사. 지난해 4월 전문 연구요원 2명은 근무 시간 중에 연구소 바깥에 위치한 이곳 영화관을 상습적으로 찾았다가 적발돼 해고 조치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전문 연구요원 복무한 친구들과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뭐 근태나 이런 외출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했던 거는 맞고요. 업체는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연구 요원들에게 전공 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병역법상 전문 연구 요원들은 자신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 업무만 맡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고 제3의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혹은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전무연구요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자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대체 복무라 해도 엄연한 군 복무인 만큼 업무 실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 실태 조사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연구소는 저희가 실태조사 작년부터 온라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 사각지대 속에 황제 복무하며 전문 연구 요원들이 받아가는 1년 연봉은 평균 6천만 원 내외. 함께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태를 지키지 않고 좀 나태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연구원들에 비해서 실적이나 일이 잘 안 함에도 불구하고 뭐 1,000만 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좌절감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해 전문 연구 요원 인원이 많다 보니 관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부당 업무 지시 의혹 등을 포함해 사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또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고학력자인 전문 인력을 충원해주는 취지로 만든 전문 연구 요원 제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감시 부재 속에 특혜 복무로 변질한 건 아닌지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이번에는 리선권 외무상이 미국과의 무의미한 접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성명을 낸 겁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대외정책 라인 핵심 인사들이 이틀 연속 북미 대화를 거절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은 담화에서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김여정 노동부 부부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평가한 미국을 향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잘못된 기대는 미국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김 부부장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북미 대화에 열려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북한이 대화를 거절한 셈입니다. 성김의 이런 이 방안 중에 대화에 나설 명분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과 함께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 명분을 달라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보여주지 않는 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내일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잘 될 거예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황운하 대표께서 이것을 전부 제작해서 유통시킨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윤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오는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밖에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소식, 그리고 경선 연기 관련 여당 분위기까지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총장. 최근에 엑스파일 논란도 있고 7월 2일에 장모 1심 선고도 있고 해서 자, 어제 좀 출마 선언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29일로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출마 선언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죠. 네. 뭐 원래 처음 나왔던 관측은 재보선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뭐 준비가 덜 된 탓인지 조용히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얘기가 이제 뭐 어찌 됐건 다른 대선 주자들이 활동을 이제 시작할 그 즈음에는 이제 본인도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근데 대충 지금 보면 지금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7월 전에는 뭔가 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출전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지금 이제 움직여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에 이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좀 됐다 이런 이제 판단도 지금 작용하기 때문에 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날짜 확정 발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합니까? 예, 그런 의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뭐 제일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일단 정계 진출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대권 출마 선언은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지금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계 진출을 얘기하면서 바로 저는 대권으로 가겠습니다. 대선 도전 출마 의사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7월 2일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1심 재판이 있잖아요. 1심 선고가 있는데 그 선고일을 좀 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그 뒤로 좀 늦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6월 27일은 아니었지만 29일로 그냥 바로 출마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의도를 굳이 구분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나는 떳떳하다. 이거를 전 국민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떳떳하다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장모가 거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미리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겠다. 장소적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출마 선언할 때 보면 주로 이 독립과 관련된 장소에서 많이 하세요. 뭐 그 독립 기념관 같은 데서 하기도 하고 뭐 또는 이제 뭐 김구 기념관 뭐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선호되는 장소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조금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런 차원에서 주로 이제 이 독립 운동가들과 연관된 그런 장소를 지금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겁니까? 그 공통점을 일부러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고향이 충남 예산입니다. 충청권 대망론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도 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평윤 씨입니다. 같은 그것도 공통점이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홍콩 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하신 분이잖아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가 또 위기에 빠졌다. 이런 공통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제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선언할 때 이 문구를 인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요. 장부출과 생불환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윤봉길 의사가 조국을 떠날 때 그 뜻을 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나이 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만큼 결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윤 총장 입장에서 지금 결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문구를 저는 인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출마하면서 전 뭐 이전에는 다리 불살랐다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했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 끝까지 가겠다 이런 완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장소를 택한 것도 여러 가지 그 윤봉길 의사와의 공통점을 생각해서 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윤봉길 의사 이 발언을 인용할지 그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총장직 사퇴 이후에 좀 엑스파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맞은 건데 어제 이 정치권에서 나오신 두 분이 이게 위기냐 기회냐 여기에 경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도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요. 아마 출마 선언을 하는 날 기자들 일문일답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엑스파일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내놓겠죠? 모르죠. 이제 그날 내놓을지 아니면 이제 예. 차차 이제 뭔가 설명을 내놓을지. 그래서 질의응답은 받지 않겠습니까? 질문은 당연히 나오겠죠. 예. 그런데 즉답을 회피할 가능성도 뭐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스파일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에도 사실은 뭐 이명박 엑스파일도 있었고 예. 박근혜 엑스파일도 있었고 과거에 뭐 선거 때 엑스파일 없었던 적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당락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엑스파일 논란으로 해서 그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마는 그런 그 효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겠으나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번 경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 그 엑스파일 논란이 좀 사실은 다른 경우에 비해서 조금 빨리 좀 불거진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아직 공식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당 경선이 이제 가열되면서 경선 국면에서 이제 먼저 제기가 한번 되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종합판으로 만들어져서 본선 때 또 이제 다시 또 공개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게 일종의 그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는 효과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응 능력을 더 이제 키워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보면 거침없는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 이런 것들인데 즉답을 이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 즉답을 회피하면 좀 답답해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즉답 회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이전에 입장이 한번 나왔잖아요. 불법 사찰이니 아니면 정치 공작이니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면 아마 실망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한테 그 얘기 듣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뭐 의혹이 제기되지, 뭐 구체적인 의혹을 누가 제기해야 거기에 또 방어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세세한 것까지 다 밝히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이번 문제를 본인이 대처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 막 진흙탕처럼 벌어지고 있는 일에다가 자기도 터벙 뛰어들어서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직전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뭐 일종의 내로남불 프레임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역시 내로남불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사안 보면서 그 장성철 소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파급력 있게 사안이 커졌잖아요. 바로 월요일 날 제가 만났었어요. 방송 때문에. 근데 제가 첫 질문으로 던진 게 이거 풍선에 바람 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심스럽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윤 전 총장이 이제 그 대선 출마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하기 전에 이제 검증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국민들 궁금증이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를 만큼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가 바늘로 폭 찌르면 그 풍선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미리 터트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의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장 소장은 그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진위를 얘기를 하던데요. 윤 전 총장은 검증에 풍선이 이미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좀 빨리 터트린 측면도 사실 있는데 검증의 문은 열리긴 열렸으되 좀 제대로 검증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지금 벌어지는 모습처럼 불법 사찰이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나는 봤는데 말할 수 없다. 아니, 봤는지 안 봤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검증합니까? 공인을. 그러니까 그런 뻔한 얘기 가지고 싸움을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들을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더라도 검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검증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이 어떤 후과가 있었는지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저분한 싸움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9일 오후 1시 걸어갈 길을 말하겠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이 윤석열 엑스파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정치권에서 지금 받아서 공개하겠다는 사람도 없고요.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오죽하면 장성철 소장이 이걸 문건을 파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송영길 대표 여당의 엑스파일은 없다. 출처는 야당일 것이라면서 홍준표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자, 홍 의원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죠.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엑스파일 제작 주체가 친여 성향의 유튜버로 드러났다면서 송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방금 이야기한 엑스파일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 엑스파일 없어요. 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증 자료. 이제 홍준표 후보님이 입당하시게 될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먼저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한 가지 버전을 제작한 주체가 열린공감TV라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론적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던 그 야권 인사가 엑스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엑스파일의 실체를 맨 처음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가 작성 경위, 관여 기관과 인물, 내용을 밝히고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스스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입니다. 이제 와서 엑스파일은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계속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 이것 자체가 정치 공작임을 송영길 대표는 명심해야 합니다. 네, 자 윤석열 파일을 최초로 언급했던 송영길 대표 어제는 엑스파일 없다. 그리고 이 문건은 야당이 작성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홍준표 의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 송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버전을 제작한 주체가 여권 성향 유튜버로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확인했다는 이 문건은 장성철 소장이 공개한 문건을 확인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버전을 다른 확인했다? 문건이라는 거죠. 다른 문건이라는 겁니까? 한 그 유튜브 그것도 이제 그 여권의 유튜브가 스스로 이제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 그건 거 같은데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장성철 소장이 공개했다는 내용은 그건 본인이 또 직접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여권 버전이고 하나는 국가기관 버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장성철 소장 얘기대로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불법 사찰 문건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엑스파일과 조금 전에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검증 문건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뭐에 그러니까 있습니까? 각 대선 캠프에서는 상대방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문건을 다 만듭니다. 그렇겠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죠.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엑스파일이 아니고 검증 문건인 거고 이게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엑스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 총장과 관련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만든 주체가 한두 곳이 아닐 거다. 그렇게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당 쪽에서도 당연히 여당의 뭐 대선 캠프 차원에서도 그 각 대선 캠프에서 어찌됐건 상대 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문건 만들었을 것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범야권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한 대응 문건 이런 것도 다 만들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엑스파일이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장성철 소장에게 이걸 이제 유포를 한 거죠. 흘린 건데 자, 그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이 작전 세력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작전 세력이 뭔가 문건을 유포할 때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강력한 후보, 강력한 대항마가 될 사람들을 이제 주저앉히기 위한 작업들을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예. 이종훈 평론가는 여당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야당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서로 상대당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보통은 경선 단계에서는 이제 그 자당 내에서 엑스파일이 먼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고. 왜냐하면 경선에서 일단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파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야권 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예. 그렇다고 여당도 또 준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검증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이쪽에서는 아마 본선을 더 염두에 두고 엑스파일을 준비하더라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김센감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엑스파일 딱 공개하려고 준비를 잔뜩 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이렇게 엑스파일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윤석열 전 총장으로 하여금 대응 능력을 더 키워주고 만 격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일단 그렇게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개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작전 세력이 이거를 엑스파일을 유포를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지 버전만 유포를 시키겠습니까? 예. 여러 개의 버전을 동시에 유포를 시킵니다. 예. 그래야 역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도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개인 추론도 좀 들어봤고요.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파일이 돌아다닐 텐데 아마 장성철 소장이 그 중에 하나를 받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맨 처음 이야기한 송 대표가 작성 기관, 관여기관 밝히고 수사까지 의뢰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서로 뒷덜미 잡고 싶어가지고 변죽 울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상대편이 이 파일 작성하고 유출한 당사자다 이렇게 지금 싸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싸움 만들면 본질은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그거 의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들이 만약에 엑스파일의 출처가 어디냐 여기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불법 사찰 논란을 지금 자꾸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그림이 뻔해요. 수사기관으로 갑시다.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이든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그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수사 결과 발표되는 거 보면 결국은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 어디 저기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맘카페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의혹 정리한 거 그게 엑스파일인 것 같다. 그럼 불법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싸움 모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전 뭐 기본적으로 장성철 수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할 정도의 신뢰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장 수장이 지금 그 최초의 문건 건넨 사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신뢰관계가 쌓여 있을 만한 사람한테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문건의 출처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장 수장이 지금 뭐 국민의힘 그 전실에 있는 정당부터 시작해서 김무성 전 대표까지 25년 동안 보좌관하고 국민의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입니다. 제일 잘 취재해서 방송에서도 나와 얘기하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렇게 작전을 통해서 흘렸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글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권이 만들어서 야권으로 여권 인사한테 갔다가 장성철 소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보수 정치 패널 쪽으로 흘려서 뭔가 작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론만 가능할 뿐 뭐 정확한 그 경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송 대표가 이 문건 작성의 주체로 지목한 홍준표 의원
오늘 최고위 만장일치로 복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성이 맏아들이 돌아왔다였습니다. 자, 맏아들 역할 국민의힘 내에서 잘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자기는 굉장히 좀 독자적으로 행보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개가지도도 열차는 달린다. 뭐 이거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갑자기 맏아들론을 좀 들고 나오시니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제 본인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겠죠. 예. 그리고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건 그 국민의힘 내에 지금 뭐 다수세라고 볼 수 있는 구친박계 뭐 이런 쪽에 좀 지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그 발언과 지금 정치 노선을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재미있는 건요. 홍 의원이 그 윤 전 총장 엑스파일 관련해서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등등 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어제 내놓은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윤 전 총장 입당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입당을 앞두고 내부 저격수가 등장한 것일 수도 있는데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네, 과거 모습을 보면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막말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당을 좀 국민들의 호감이 가지 않도록 만든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또 홍준표 의원이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식 화법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친서민적 화법이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직설적이고 이런 화법들을 구사했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더 의도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한창 미국의 정가에서도 트럼프 바람이 불기도 했었고 그게 또 먹힌다는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대권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대선자라도 역시 당내에서 앞으로 당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같은 야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견제의 대상이니까 견제구를 계속 던지긴 하겠지만 과거 같은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홍 트럼프 때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 변수 속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의 변화도 조금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최근 행보를 보면 플랜 B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났고요. 어제는 그 제주를 찾아서 원희룡 지사도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입당을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하고도 합당이 될지 안 될지 성사가 돼봐야 이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넉넉히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당 대표가. 당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번 재보선 때 이제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당내 그 주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당내 인사들만으로 리그를 짜고 그렇게 해서 본선에 후보를 내는 그런 그림을 당연히 이제 그릴 것이다. 그런 일련의 행보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나중에 뭐 입당 같은 거 합당도 다 안 이루어지고 뭐 후보 단위라도 최종적으로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찌됐건 제1야당이고 지금 정당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후보를 안 내겠습니까? 반드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대권에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자체가 이제 상실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부터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내가 대표가 되면 제일 손해를 보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야권의 대선 주자 가운데서 유승민 전 의원이 2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이런 결과치가 있었거든요. 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제일 유력 주자라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맞잖아요. 예. 원래 1순위로 꼽아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대선 출마도 했었잖아요. 좀 당시에 이제 지금 범야권이라고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선 주자라고 하면 이번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만큼 나름대로 지지세도 어느 정도는 있다. 물론 뭐 TK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본인의 지분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의 유산을 잘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는 대선 주자가 없어요. 우리 당에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입버릇처럼 한 얘기였어요.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건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거나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봤다는 거죠. 근데 김종인의 유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서 계속 뭔가 움직여가면서 경쟁을 붙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목도를 끌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우리 당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그래야 나중에 가서 뭐 같이 합치든 뭘 하든 해도 거기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부지런히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만나면 제가 볼 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론 흐름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 생각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을 흥미있고 공정하게 해줄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경쟁 등을 통한 포지티브 선거전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도 있긴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뭐 전당대 도중에는 뭐 이준석 대표 후보죠 당시에 유승민 개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전당대 끝나고 나니까 그 이야기는 쑥득한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길을 열심히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야 가깝지만 저는 대선 후보 길을 가고 저희 둘 사이에 공사구분 그런 건 확실하게 하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흥미있게 그렇게 공정하게 잘 관리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윤 총장 보면서 지난 한 서너 달 동안 자꾸 대리인이나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윤 총장의 생각이 전해지는 것 그게 전원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좀 소통의 방법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준석 대표 둘 사이의 공사 구분은 확실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선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이건 좀 뭐랄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차별화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중진급들이 얼마나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펼쳤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먹혀들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그 지점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유권자들이라든가 또는 당원들도 변화를 원하는 대목인 거죠. 이제 그렇게 서로 싸움박질하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본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상처 입는 그런 거는 피해가자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형성돼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 뭐 그런 정서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부터 일단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서 솔선수범한다면 훨씬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자, 이쯤에서 오늘 발표된 대권 주자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픽 준비된 거 주시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1위지만 이게 지난주보다는 조금 빠진 수치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3.6%까지 지난주보다 좀 오른 모습인데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빠진 만큼 최재형 원장이 좀 올라온 이런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조만간
감사원장직 사퇴하고 등판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최재형 원장이 조금 더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예. 만만치 않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걸 보면 보수진영 내부에서 최 감사원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인식이나 아니면 호감도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개헌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대통령 임기를 2년짜리로 축소하겠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걸 생각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의식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 다만 이렇게 감사원장을 두고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직 현직인데. 근데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는 7월 15일이다 언제다 날짜까지 다 예. 나와 뭐 공지의 사실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감사원장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장 그만두고 바로 정치를 뭐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예.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처신을 관리하는 건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이잖아요. 감사원도. 뭐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우리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출마하건 안 하건 자유지만 좀 최소한의 그 뭐랄까요 숙려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내가 감사원장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편향적으로 했습니다라는 어디 오해를 굽지 않은 받을 시선, 예 그런 만한- 시선을 받지 않을 정도는 그 기간을 좀 떼어놓고 해야죠.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감사원장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넌센스죠. 네, 최재형 원장 뭐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에서 이 발언을 한 이후에 뭐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없는데요. 자, 행보 차차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윤 전 총장과 적대적 공생 관계로 불리는 추미애 전 장관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촛불 정신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 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 시민께 사회 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추운 갈등 프레임 속에서 저 혼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이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는 국면인 거죠.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뭐 엑스파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네. 자, 추 전 장관 촛불을 강조한 출마 선언 그리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입장까지 듣고 왔는데 자, 추 전 장관이 이제 본격 등판했습니다. 여권 내 그 대선 주자 구도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그렇게까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누군가 만들었다면 가장 잘 준비하고 만들었을 법한 인물인 건 예.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을 잡을 수 있다. 그 가능성만으로 이제 과연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제 그거 좀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마 그 여당 내의 주류는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좀 그러했듯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분명히 열심히 때리실 텐데 그게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을 더 그 도와주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문계 어찌됐건 뭐 민주당의 주력군인 친문계 쪽에서 원하는 제3 후보군에 과연 이 범죄에 속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범죄에서 살짝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탄력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추 전 장관이 자신을 꽝 잡는 매에 이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과연 본인이 매가 맞는지 증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권에서 그 추 장관을 바라보는 입장, 자 김성환 평론가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대선 출마 선언하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걸러내지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전 큰 존재감을 갖기는 어렵다. 물론 뭐 이른바 검찰 개혁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층이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 전 장관이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꽁 잡는 배 뭐 말씀하셨지만 이 꽁 잡겠다고 뭐 밤낮 그 총을 쏴서 국민들이 잠도 못 자게 피곤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또 잡겠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 말 믿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아마 큰 프레임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프레임으로는 뭐 이 대선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지지율 변화 추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국민의힘 개인적인 바람이십니까? 아니요. 예. 이제 국민의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내에서 굉장히 와글와글하면서 예. 뭔가 축제하기도 하고 경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기울여 듣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대감이 생기면 지지율로 예. 반영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주자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있지만 만들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서 좀 송영길 대표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엔 이제 너무 유력 대권주자들이 당내에서 오랜 기반을 쌓아왔던 대권주자들이 확연하게 민주당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경선 룰 만드는 거 가지고 지금 날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좀 빨리 털어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원칙 한번 훼손하면 그게 원칙입니까? 네. 그러니까 때때마다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그 원칙은 지키고 그 다음에 송 대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넓혀줘서 좀 김동연 전 뭐 부총리도 얘기 나오지만 계속 좀 많이 움직여가면서 나름대로 민주당 안에 역동성을 만드는 게 그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도 좋은 뭐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선 연기할지 말지 빨리 결정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아직도 이게 지도부 결정 사안이냐 당무위 결정 사안이냐 가지고 아직도 좀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라서요. 내일은 결정될 수 있을까요? 뭐 두고 봐야죠. 이것도 또 두고 봐야 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인 이제 판단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후보를 빨리 결정해서 이 본선에 임했을 때 이길 공산이 크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면 그러면 뭐 굳이 뭐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뭐 이 경선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야 불문하고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늘 이 원칙을 딱딱 지켜왔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제 적용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꼭 그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 선거 승리라고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사실은 탄력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이 어찌됐건 조금씩 좀 늦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내일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 배틀이 아마 잠시 뒤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준석 대표 토론 배틀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자, 이 점을 또 강조했는데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1940년생 비대위원장의 지휘 아래 이번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1942년생 대변인을 맞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003년생 대변인이 탄생한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으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 모순을 대한민국에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2명의 대변인과 2명의 상근 부대변인이 모두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젊은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모두 중장년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까지 인용했는데 어쨌든 경쟁률이 140대 1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원자들 보면은 만 18세부터 79세까지 있다고 하고요. 참가자들 보면은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일단 흥행면에서는 대박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흥미롭게 만드는 정치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이제 정치 참여 욕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욕구를 키우는 이런 이제 좋은 소재가 될 것만은 분명한데요. 지금 공정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테스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테스트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정하게 하려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력도 알고 유명인이라는 거 얼굴도 다 아는데 거기에서 지금 토론 배틀 붙었다고 붙인다고 이게 공정하게 과연 점수를 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 걸 공정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능력주의로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면 우리가 마치 공정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코 그런다고 공정해지는 건 아니다. 약간 이준석 대표는 환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공정하게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취업준비생들한테 난리가 날걸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룰을 가지고 이걸 공정하다고 사람들 뽑게 되면 차라리 뭐 방송 프로그램처럼 얼굴 돌리고 장막 뒤에서 뭔가 토론을 벌이면 또 모를까. 근데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목도 나는 국대다 위드 준스톤. 제목도 눈길을 끌어서 일단 흥행면에서는 관심을 끄는 건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이게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될지 이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밀실에서 당 대표와 몇몇 지도부가 그냥 결정해서 이 사람 대변인으로 하자. 이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정한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을 타파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일단 점수를 줘야 되는 거고요.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이 방식이 좋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블라인드 테스트식으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러면 또 전환을 하겠죠. 그런 과정으로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변화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요.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강조하는 일종의 신화처럼 공정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게 진정한 공정이냐 이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밀실에서 뭔가 대변인 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씁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면 그건 그거대로 하지 않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이 대안이다. 이것만이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공정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잉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역으로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저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당연히 나는 선택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만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저는 시도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정치인이 정계 진출할 때도 다양한 방식들이 시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좀 신선한 실험을 한번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 토론 배틀 성공한다고 하면 또 하나 공약이 있었잖아요. 공직자 자격시험 보겠다. 자, 이것도 진짜 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델타 변이 관련 내용 알아볼 텐데요.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신규 확진자 90%를 델타 변이 발로 예측했고 미국 역시 한 달 정도 뒤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박경석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가장 빠른 백신 접종으로 노 마스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올랐고 상당수는 델타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בואו נחזור ל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네, 가장 무서운 건 높은 전파력입니다. 흔히 영국 변이라고 불리는 알파 변이보다 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64% 더 높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알파 변이 역시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약 70% 전파력이 높다는 걸 고려하면 일반 코로나와 비교해서 델타 변이 전파 위험은 약 2.8배나 커지는 셈입니다. 실제 영국은 최근 4주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고요. 또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역시 델타 변이 비중이 80% 이상, 가까운 일본도 25.5%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델타 변이의 변종,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전파력이 높고 피해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며 일부 항체 중화 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인도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이미 인도는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 중국과 일본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나 다행인 점은 2차 접종까지 마쳤을 경우 이 백신이 델타 변이 감염 예방과 증상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국의 공중보건국 통계를 보면 2차 접종 완료 뒤 화이자는 87.9%, 아스트라제네카는 59.8% 델타 변이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증이나 병원 입원을 막아주는 효과는 90%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1차 접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5만 3천여 명의 영국 내 델타 변이 감염자를 분석했더니 백신 미접종 66.8%, 또 1차 접종 이후 21일 미만이 7.7%, 1차 접종은 받았지만 21일 이상이고 이 2차 접종 전이 17.7%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영국에서 2차 접종 완료 비율이 고령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진 이유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에 개발된 백신이 접종 완료를 했을 때 그 델타 변이에 충분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대상이 됐을 때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국내 델타 변이 확산세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이 국내 주요 4종 변이 누적 확진자 가운데 이 델타 변이는 190명, 비중으로 보면 한 8.5% 정도인데요. 다만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백신 접종, 또 해외 유입 차단과 함께 백신 2차 접종률이 더 높아질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76명 추가돼 누적 15만 3,1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7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50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2만 8,485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515만 121명입니다. 또 2차 접종까지는 11만 9,117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서 대학도 2학기부터는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험과 실습, 실기와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대면 수업을 늘리고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대면 수업과 캠퍼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중고에 이어 대학 또한 오는 2학기 학사 일정부터 대면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인 확대를 위해 대학의 실험, 실습, 실기 수업과 소규모 강좌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는 전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면 수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에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학내 대면 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뉴욕주는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접종률이 낮은 텍사스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한 병원에서 접종을 거부한 근무자를 해고해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 최소 1회 접종률이 성인의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다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주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은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 private employer saying to their employees that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you have to participate in a vaccine trial. That's never happene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은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를 맞아 미국 곳곳의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 통장 수십 건을 매수하거나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서 위장 전입한 교사 등 부정청약 사례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 공급 사례 30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 통장이나 청약 자격을 매매한 부정 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고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사례도 57건이었습니다. 특히 청약 통장을 매수한 청약 브로커가 한 아파트 단지에서 34건을 청약하거나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근무지에서 120km 떨어진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중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 2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명과 지방의원 1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접수되거나 첩보가 파악돼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두 사람의 신원이나 혐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특수본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는 기존 111명에서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찬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으로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선 최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찬욱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최 씨는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또 SNS에서 노예놀이를 접한 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를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이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스스로 벗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최 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 씨는 최근 5년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과 영상 제작을 요구하고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67명, 이 중 3명을 만나 유사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10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성착취물 6,900여 개가 확인됐으며 이 중 14개는 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350여 개 가운데 220여 개는 알몸 사진과 함께 저장돼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추가 피해자 조사와 심리치료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한 현역 입대 거부자도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붓어머니가 13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숨진 딸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취재본부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경위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건은 어제 새벽 4시 15분쯤 119에 신고되면서 알려졌습니다. 13살 A양 친아버지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한 건데요. 심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A양 몸에는 온통 멍자국이 가득했고 배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경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40대 B씨를 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전날 따로 살던 남편과 전화로 양육 문제 등을 두고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딸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고 발로 차거나 밟았다며 도구를 사용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다만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살인의 고의성 등을 입증되면 아동학대 살인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숨진 여중생은 또래보다 키도 작고 왜소했다고요. 어느 정도였던 겁니까? 네, 숨진 A양은 키가 150cm가 되지 않는 작은 키에 왜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교직원이 A양에게 평소 잘 먹고 다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대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양이 받은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A양이 입학한 뒤 2번의 학생 상담과 3번의 학부모 전화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A양은 지난 4월 집에 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됐고 경찰이 아파트 옥상에서 찾아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입학한 후 8일 동안 결석을 했는데요. 3월 말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이틀, 4월 말에는 손가락 염증으로 이번에 닷새 동안 학교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남동생 2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바로 밑 동생은 A양 아버지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고 미취학 동생은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A양의 동생들은 긴급 보호 조치로 인근에 사는 할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동생들에게도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동생도 2명 더 있었다면 이 동생들에 대한 학대가 평소 있었는지 또 숨진 A양에 대해서도 과거 학대가 더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경찰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A양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파악한 뒤 몸에 남은 멍자국 등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정확한 보건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A양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신고를 늦게 한 부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모가 지난 22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A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뒤 자정쯤 A양 상태가 이상하자 별거하던 남편에게 전화했고 2시간 뒤에 남편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새벽 4시 15분쯤인데 2시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피의자 전환 등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서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 등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옛 검사징계법 5조는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발표와 관련해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검찰 조직 개편안이 차관회의에 올라간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어제 일선 검찰청 차장과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간부급 인사를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열풍,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한데요. 해외 주식 투자자인 이른바 서학개미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금융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신규 유입이 폭증하면서 주식 투자자 1,000만 명, 주식 계좌 수 4천만 개 시대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 30대 사이에 주식을 모르면 대화에 잘 끼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와 해외 투자에 각각 집중하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의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자산 잔액은 1조 5,19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07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5,345억 달러로
35.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연합과 동남아 등의 순위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1년 사이 1,148억 달러나 늘었는데 잔액과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대미 투자액을 유형별로 보면 증권 투자가 3,450억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파생금융까지 합치면 66%나 됩니다. 우리의 기관 투자가와 서학개미의 해외 증권 투자액은 약 7천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절반쯤이 미국에 집중돼 우리의 해외 투자 지형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등 주가지 상승 등이 가격 요인과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하는 개인들의 증권 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런 해외 투자 지형 변화와 함께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약 191억 달러에서 약 332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5년 내 최대를 기록했고 반면 대중국 경상 흑자는 약 170억 달러로 11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들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현대차 그룹 전체 몸집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카카오의 시총은 75조 2천억 원, 네이버는 69조 6천억 원으로 이들 몸집의 합은 14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종목 시총의 합은 현대차 그룹 3인방인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합친 것보다 크고 현대차 그룹 전체 시총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국을 향해서 담화를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흥미로운 신호라고 한 미국 입장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비아냥을 내놓은 데 이어서 무의미한 미국과의 어떤 접촉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대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일지 아니면 이른바 밀당을 하는 것일지 메시지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해봅니다. 예. 자, 북한이 이틀 연속 미국을 향해서 담화를 냈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어제는 리선거 외무상이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 라인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두 담화 모두 대화에 나오라는 미국의 요구를 일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입장을 흥미있는 신호로 평가한 미국을 향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어제죠. 리성건 외무상이 김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더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김 부부장이 미국의 섣부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대화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관련해서 어떤 해석들이 나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당장의 대화는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담화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성김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김 대표는 방한 내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 없이 만나자 이런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미국이 추가적인 새로운 접근법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과의 접촉에 대해서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이런 수식어를 사용했는데요. 북한이 하노이 노딜로 뼈아픈 경험을 한 만큼 이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움직이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연이어진 북한의 담화는 미국과의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해서 조건 없는 대화만 이야기하지 말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촉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다시 미국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이 대북 외교는 여전히 열려 있고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에도 외교에 대한 관점은 변하지 않았고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다만 이 외교에 열려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 제시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기관 성김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고 백악관 역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은 미국을 향해 좀 더 성의 있는 선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하라는 모양새여서 당분간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예. 자, 북미 간의 대화 재개를 기대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두 개의 담화가 나온 특정 시점과 표현으로 북한의 입장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담화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만 두고 예단하거나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북한의 입장을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북미 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동안 북한이 담화 등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정세를 관리해온 패턴을 보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정형화하기는 어렵다면서 북한이 공격적인 메시지를 냈다가도 정세의 흐름은 계속 대화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담화들이 이례적으로 짧았고 또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구체적인 압박 조치를 담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좀 짚어보죠. 네, 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 북한 대사는 중국 인민일보에 또 주북 중국 대사는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실어서 북중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북중 간의 대면 외교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당분간은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에 주력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윤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서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그제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강습 상륙용 경항공모함인 하이난함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남해함대 소속의 하이난함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보유해서 수륙 양용 전투가 가능하며 타이완 관련 임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샌드위치 체인 전문점 서브웨이의 인기 메뉴인 참치 샌드위치에 실제 참치가 들어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서브웨이 매장 3곳에서 구매한 참치 샌드위치에 대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한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참치 DNA가 나오지 않았고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연구소는 참치가 가공되는 과정에서 유전자 정보가 손상돼 성분 확인이 어려웠거나 자신들이 채취한 일부 표본에서 참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3년 동안 아버지에 통제됐다며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절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20분가량 화상으로 입장을 밝힌 스피어스는 자신은 친부의 속박된 삶을 살았다며 친부의 법정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청했습니다.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를 학대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누군가의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불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지금도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기온이 30.1도, 서울 마포구는 28.9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합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내륙 곳곳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밤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 간의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